Dude, your attention needs to be on this. This is the target. It's not the watch, it's not the car, and it's not the vacation. It's freedom.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약물 중독자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평가를 뒤로하고 부와 성공을 향한 집착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 성공한 사업가와 8천억 자산가로 변모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마인드셋 영상과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있게 전해주는 동기부여 씬의 겁나 센 캣 그랜드 카돈. 오늘 영상은 제가 그랜드 카돈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의 유튜브 채널의 대표 영상이자 업로드된 후 5년 동안 7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그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줬던 레전드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제가 그랜드 카돈의 거칠고 직설적인 하지만 통쾌한 화법의 느낌을 잘 살린 더빙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100억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다소 한국의 소득과 물가 상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랜드 카돈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들을 이해하기엔 너무 훌륭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선별해서 영상에서 계속 보고 표현하고 다듬으면서 더빙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큰형님의 뼈때리는 충고를 듣는다는 마인드로 한번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회사 영업팀과 미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친구들은 매일 전화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친구들은 제가 오늘 영업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아마 절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영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거절당하는 거, 수많은 장벽,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에 의한 멘붕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힘들다고 느껴질 겁니다. 영업은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 마치 배우가 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왜 사람들이 100개의 오디션까지 보면서 배우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뽑아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망생들이 그 길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제군들, 오늘은 내가 영업이 아닌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왜냐면 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판매 실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100만 달러, 대충 말해서 10억. 3조 자산가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어. 10억대 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부자, 20억 부자, 30억 부자, 40억 부자, 이런 자산가들은 미국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하물며 별거 아닌 긴급 상황, 이혼, 뭐 살다 보면 생기는 중대한 소송, 비즈니스 소송 같은 거, 뭐 이런 이슈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네들의 자녀들은 언젠가 대학을 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하면서 느끼는 이런 거절과 절망, 좌절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야.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돈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돼. 일단 지금부터 내가 계산을 하면서 설명할 건데 10억으로 대충 맞춰가지고 얘기해볼게. 참고로 난 이 작업을 34살에 한번 해봤어. 자, 10억. 만약 너희들이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네 몇 살이지? 27입니다. 오케이. 만약 27에 10억은 있는데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언젠가 47세가 될 거고 65세가 되겠지? 자, 27세의 자네가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이 한 달에 400만 원을 사용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한 2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럼 너흰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냐? 한 달에 400만 원을 쓴다면, 응? 생각해봐. 한 달에 딱 400만 원을 쓰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을 거고 의료보험도 붕괴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근데 뭐 이건 어차피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암튼 그게 언제인가인 시간의 문제지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일이야. 암튼 25년 동안 매달 400만 원을 쓰다 보면 넌 어느덧 52세가 되어 있고 거지가 되어 있을 거야. 느낌 알겠지? 자, 한 달에 400만 원이면 한 주에 100만 원씩 쓴다는 거고 아마 90만 원 정도는 식료품비로 나갈 테니까. 그리고 집세는 얼마야?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럼 12년밖에 안 남은 거야.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사람들은 10억이 있다고 하면 와 10억 진짜 부자네요 이런다고. 근데 부자는 무슨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무슨 부자야. 그 사람은 지금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냐? 추가 수입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너희들은 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47세라면 62세까지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65세라면 그럼 언제든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뭐 직장을 잃는다던가 그 전에 소득이 없어진다던가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 덮친다던가. 내가 여기서 계산한 거에는 심지어 인플레이션은 반영도 안 했어. 이 계산은 모든 게 그대로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집 렌트비도 안 오르고 자동차 할부금도 안 오르고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다?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이라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방송에서 10억 자산가는 사실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다라는 얘기를,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 계산을 33살에 해봤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팍 든 거야. 그래서 바로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그래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오케이? 100억이면 새로운 수입이 없어도 아마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100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10억은 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좀 전에 설명해 줬으니까 기억할 거고, 너희들이 1년에 4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25년 후에는 어쨌든 10억을 모을 수 있겠지? 근데 8천만 원을 매년 번다면 반으로 줄어서 12.5년이 걸리겠지. 그럼 만약에 1년에 1억 6천만 원을 번다면 6년이 걸리겠지? 오케이? 그것도 아니면 1년에 10억을 한 방에 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계산부터 해보라고. 계산도 안 하니까 잘못된 목표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목표를 세우라고. 너랑 너의 배우자랑 같이 제대로 된 목표를 일단 세우라고. 이해했어? 그리고 맨날 이딴 소리들 좀 하지 마. 아, 난 이 차가 너무 좋아요. 새 차 사러 갈 거예요. 이게 제 목표예요. 내 말은 이런 게 아니잖아. 응?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응?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자들의 67%는 자동차나 보트 여행 같은 물질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했다니까.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알다시피 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했어.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할 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면 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매일 확인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너희들이 목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자, 두 번째, 너희들은 노동소득을 제대로 바짝 모아야 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니까 잘 들어봐. 오케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자, 앞으로 너희들은 월급 받으면 각종 카드값이나 사용료 지불하는데 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 월급의 40%를 계속 모아가야 돼. 그리고 이거 실천하잖아? 너희들 부자 된다고 내가 진짜 장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소득의 40%를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만약 너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면 그 중에서 400만 원을 너희를 위해서 빡시게 모아.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냅두지 않을 거야. 정부는 너희를 믿지 않거든. 와, 쟤네가 돈 다 써버리기 전에 먼저 받아내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국세청 놈들이 원천징수로 40%, 그러니까 400만 원을 일단 월급에서 먼저 챙겨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한테 400만 원을 세금으로 뜯기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400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남은 돈은 200만 원 뿐이잖아. 그럼 그 돈으로 한 달 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배우자랑 같이 계산을 해야 한다고. 이런 계산을 미리미리 계속 해놔야 새 차를 사러 가려고 할 때 새 차 살 돈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35살 때 내가 10억 부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니까. 왜냐면 10억으로는 내 목표에 턱없이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난 여전히 4만 원짜리 싸구려 신발 신고 셔츠가 다 해질 때까지 입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새끈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요타 캠리 탔어.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어도 캠리 탔다고. 왠지 알아? 난 지금 설명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나는 국세청에 이 잣 같은 세금을 계속 냈다니까. 알겠어?
그리고 매달 400만 원씩 저축하면서 200만 원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200만 원으로 사는 건 겁나 부족하다는 거야. 이걸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빡빡하더라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400만 원은 사실 저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 나는 돈을 저축한 게 아니라 계속 쌓아간 거야. 나는 계속 저장을 했어. 계속 비축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 암튼 돈은 저축하는 게 아니야. 알지?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그건 마치 빈 공책 같은 거야. 공책은 우리가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돈도 똑같아. 돈도 너희들이 잘 활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현금은 왕이다. 뭔 개소리야. 현금은 쓸모가 없어. 왕이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 쓰레기지. 그대로 놔두면 아마 다 사라질 거야. 누군가 묻겠지. 은행 계좌에 너무 오랫동안 두면 돈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돼. 늘 그래왔어. 너희들의 과거의 기억을 잘 되살려봐. 돈을 은행에 넣고 냅두면 안 된다니까. 마야강 파블로 에스코바 기억나?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도 이거였어. 곰팡이, 벌레, 쥐새끼 같은 놈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그런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계속 오랫동안 짱박아 두지 마. 왜냐면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제로가 될 거라는 걸 왜 몰라? 오케이? 자, 이제 이 개념을 갖고 계산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야? 매달 2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볼게. 2천만 원이면 뭔 일이 생길까? 800만 원은 저장해두고 800만 원은 세금으로 뜯기고 이제 4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봐봐. 이게 예산을 짜는 올바른 계산법이라는 거야. 3천만 원을 벌면 1200만 원 저장해놓고 1200만 원 세금 내고 너희들한테 600만 원이 남겠지. 그럼 이제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모이고 1년이 되면 1억 4,400만 원이 되고 10억이면 14억 4천만 원이 돼서 10억대 부자가 돼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두 번째 개념은 40%를 일단 계속 저장하는 거라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파산하기 전까지 투자하는 거야. 뭘로? 그동안 쌓아놨던 40%의 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알을 낳아야지 좋은 거지. 알을 낳지 않으면 그냥 잡아먹는 게 낫지. 안 그래? 마찬가지로 돈도 돈을 만들어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의 목표는 자, 네 번째, 쌓아두었던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자동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인 패시브 인컴이 노동소득을 따라잡을 때까지 투자하는 거야. 겁나 빡신 게임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매달 계속 빡시게 돈을 쌓는 거야.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쭉쭉 담으라고. 언제까지? 원하는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절대로 확신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아무데나 돈 넣고 잃으면 절대 안 된다. 이 피 같은 돈은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세 번째, 돈을 잃지 마라. 그래서 확신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거야. 은행에다 돈 넣어놓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거기 넣어놓으면 돈 잃는 거랑 똑같다니까. 은행은 너희들한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 은행에 둔 원금이 2배가 되려면 833년이 걸릴 거야. 은행 금리로는 833년이 걸린다고. 만약에 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매일 확인해봐. 내가 번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알겠어? 여기 보면 너희들의 최종 목표는 패시브 인컴이 너희들의 한 달 노동소득을 넘어가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한번 계산해봐.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제드, 지금 패시브 인컴이 월급 넘어서지 않았어? 매달 11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거봐. 저 친구의 월소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잖아.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제 저 친구는 투자로 얻는 월소득이 월급을 넘어섰다고. 이제 좀 의욕이 생기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예전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일할 동기부여가 된다고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 슈퍼카 할부금 내려고 의욕적으로 좀 일하다가 금방 다시 사그러들 거 아니야. 자, 다시 총정리해볼게. 이거 굉장히 간단하다. 일단 목표 설정. 너희들의 목표가 뭐야? 경제적 자유요. 그래, 경제적 자유. 그럼 숫자로 계산해보면 너희의 첫 번째 목표는 100억이야. 그거보다 낮으면 안 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 첫 번째, 목표를 일단 100억 만들기로 설정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수익의 40%를 쌓는 거야. 그 40%의 돈들을 쌓아서 나중에 시드머니가 될 거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아마 이 과정이 처음에는 겁나 어려울 거야. 미친듯이 고플 테니까. 언제까지? 진짜 수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세 번째, 돈은 겁나 쌓아둔 채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쌓아둔 돈으로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은 누구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예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어. 그 당시 투자된 돈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내 정책이니까 난 그 정책을 어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지만 거절한 거야. 그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은행도 아니고 도와줄 수 없다고. 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실제로 나도 항상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봐봐, 이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니까. 나도 지금도 계좌에 돈을 쌓고 있어.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이해가 돼? 이게 내가 말하는 거지처럼 산다는 의미야. 돈을 다 소비로 써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기 위해 쌓아둔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곳을 찾아야겠지? 기억하지? 세 번째가 뭐라고? 돈을 잃지 마라. 자동차? 지르지 마. 그냥 리스해. 사는 집? 사지 마. 그냥 렌트해. 소비하는데 아무것도 사지 마.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언제까지? 원금을 잃지 않을 만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때를 위해서 잠시만 쌓아두라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면서 상승해서 시간이 5년, 7년, 10년 쭉쭉 흐르면서 드디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게 될 거야. 그게 안전자산이고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까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계속 더해가면서 더 크게 투자 수익을 복리로 불려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지. 난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번다고. 그래도 항상 빈털털이 거지처럼 행동하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럼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고? 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 자신의 목표가 달성됐다면. 사람들은 늘 성공에 집착하는 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들 말하더라고. 나를 일 중독자라고 부르면서 강박적이고 집착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균형 잡지 못하고 억압적이고 함께 일하기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주의력 결핍장애, 강박장애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고 가족과 친구들은 좀 릴렉스하라는 말만 늘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성공에 대한 집착을 아무리 억눌러도 통제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왜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집착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약에 찌들어 만신창이가 되었던 25살의 나를 구해내서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5개의 비상장 회사의 소유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톱10, 5권의 책을 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강연가, 자상한 남편, 딸바보 아빠,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로 만들어준 그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약물 중독자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평가를 뒤로하고 부와 성공을 향한 집착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 성공한 사업가와 8천억 자산가로 변모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마인드셋 영상과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있게 전해주는 동기부여 씬의 겁나 센캐 그랜트 카돈. 그래서 이번엔 그랜트 카돈의 가장 최근 책인 집착의 법칙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집착이 어린 시절 방황했던 그랜트 카돈 본인을 구했고 그 집착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구할 수 있는 건지, 만약 그랜트 카돈이 직접 책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 느낌을 살려서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집착을 버리라고만 배워왔다면 무조건 꼭 봐야 되는 이번 영상,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부터 누르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일단 나는 금수저가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 또한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의 자녀였고,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가족에게 살 집과 먹고 입을 것을 마련해주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인생의 사명이었던 분이었고 성공에 집착하는 분이었어. 내가 태어날 때쯤 실직 상태에서도 증권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었는데, 아버지의 근면함과 가족 부양에 대한 집착 덕분에 아버지의 모험은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어. 링컨타운카를 구입하고 1800평이 넘는 드넓은 대지가 호수를 끼고 펼쳐져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 이렇게 우리 집도 중산층으로 자리 잡나 싶었지.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까진 말이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어. 호숫가에 있던 집에서 좁은 부지가 딸린 작은 벽돌집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기였지. 생필품 비용을 걱정하면서 살았어야 됐으니까. 그때가 내가 고작 10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나를 성공으로 몰아붙인 원동력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거야. 난 16살이 됐을 때 어머니에게 난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될 거고 돈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었어. 근데 막상 그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 오히려 그런 나의 다짐과는 다르게 반항적인 10대를 보내게 되면서 16살 때부터 약물을 시작해서
19살 땐 거의 모든 약물을 다 해봤을 정도였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될 거라고 선언했던 나는 능력도 자존감도 목적도 없이 모든 게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거야. 그러다가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약물 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담당했던 상담사가 퇴원 마지막 날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성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은 중독 성향이 있어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요. 당신이 마약에 다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번 다시 마약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게 당신 인생의 성공일 거예요. 다른데 초점을 맞춰도 실패하고 말 겁니다. 돈, 명성, 성공 같은 거창한 생각은 전부 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이보다 더 동기부여가 되는 메시지가 있을까? 나는 치료센터를 나오면서 2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어. 그리고 상담사가 나에게 말했던 나의 중독 성향을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활용하겠다고 결심하게 됐지. 그리고 그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인생에서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종이에 적어가기 시작했어.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 내게 자부심을 갖고 싶다. 상담사가 한 말이 틀렸음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다. 내가 일으킨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이전에 어머니에게 선언했던 대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언젠가 책을 쓰겠다는 열망, 괴물급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목표를 적었어. 남편과 아버지가 되겠다는 포부도 적었고, 그리고 내가 망가지기 전에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어.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라고 했던 말 말이야. 그 순간 나는 왜 마약이 나한테 문제가 되었는지를 깨달은 거야. 내가 마약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집착했던 목표, 특히 성공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던 거야. 위대함에 대한 나의 사명을 거부하고 성공을 향한 집착을 억누른 탓에 내 에너지가 파괴적인 행동에 집중했던 거라고. 나는 그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내 열망과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고 성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나 자신을 돕는 일이었어. 그땐 가진 게 하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동차 판매점일 뿐이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세일즈를 성공의 출발점으로 활용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나는 세일즈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든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는 데 전념했고 자유시간이 생기면 마약의 실체와 그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어. 내 집착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재설계하기로 결심했던 거야. 그렇게 6개월 후 나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판매왕이 되었고 그 매장에서 몇 년간 일한 직원들의 실적을 능가했어. 사람들은 그 비결을 궁금해하면서 그 비결은 마약을 끄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어. 끔찍한 습관에 집착하는 대신 어렸을 때 가졌던 천진함과 에너지를 그대로 되살려서 다시 성공에 집착한 것. 이게 비결이었어. 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인 거야. 처음으로 돈을 벌고 번 돈을 다 저축했어. 몇 년 만에 자존감도 높아졌고 이제야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지. 또 처음으로 나는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개에게 먹이를 주고 샤워를 했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세일즈 트레이닝 영상을 시청했어.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으로 출근길 운전을 하면서 자기개발과 세일즈 트레이닝 오디오를 들었어. 처음 1년 동안은 세일즈맨으로서의 내 역량을 개발하는데 아마 700시간 정도를 썼을 거야.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일도 많았고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엔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어. 나는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점점 나아졌고 수년이 흘러 28살이 되었을 때쯤 자동차 업계 세일즈맨 중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뛰어난 세일즈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더 원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교육하고 세일즈맨을 돕기 위한 책을 쓰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세일즈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들을 매일 연구하면서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들처럼 세일즈의 전설이 되겠다고 웅대한 생각을 품었어. 치료실을 퇴원할 때 상담사가 한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집착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던 거야. 내 집착에 몰두했고 결실을 맺기 시작했지. 성공이 내 새로운 마약이 된 거야. 집착 성향이 나한테 해로운 방향이 아니라 유익한 방향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냈어. 이게 바로 마인드셋의 대전환이야. 그런데 그때 나랑 일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 너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더니 또 다른 데 중독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 삶을 앗아갔던 중독과 성공을 향한 집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더라는 거야. 친구만 그랬을까? 가족이고 사장님이고 다들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면서 이러다가 번아웃 와서 다시 마약이라도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지. 이미 바닥까지 쳤던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도 말이야. 내 그런 집착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새 삶을 살게 해준 건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고, 나는 집착의 힘과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 성공을 향한 집착과 꿈을 더는 억누르지 않으니까 내 모든 에너지가 새로운 활력을 얻었어. 그리고 보통의 삶과 평범한 결과, 적당한 돈, 온갖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통 수준을 지키는 거 말고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더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 그때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집착은 네가 꿈꾸는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진짜 집착해야 될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왜? 집착을 버리라고 배웠기 때문이야. 근데 나는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집착할 대상을 찾고 그것이 무엇인가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도 않아. 삶에서 하찮은 일에 집착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한테 집착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뭔가에 집착한다는 건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거거든. 그 힘을 확인했으면 이제 너는 집착을 다스려서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향하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 집착을 억누르거나 줄이지 말고 활용하고 집착의 방향을 바꿔. 난 네가 마약에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10살의 아버지를 잃지도 않길 바래. 집착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 인생에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꿈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난 얼마나 높이 오를 수 있는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야. 네가 온전히 집착하고 싶은 대상, 성공으로 이끌어줄 대상은 무엇인가? 집착은 네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을 알려줄 거야. 네가 초집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끈기를 발휘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굴의 의지를 드러낸다면 너의 재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최상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거야. 집착하는 사람은 산업의 주역이자 판을 뒤흔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든다고.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자, 지금까지 내가 쭉 얘기해줬던 것처럼 집착은 내 삶을 바꿔놨고 나한테 지금과 같은 엄청난 부와 명성을 안겨줬어. 그러니까 너도 집착해봐. 너도 틀림없이 너의 미래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